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을 둘러싼 기본 정세가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윤석열발 노조 탄압과 노동계약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마지막 한 것은 이것을 위해서 한국노총이 어떻게 싸우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낼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야별로 나눠봤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노동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먼저 정치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들이 연출되고 있고, 정치는 불신, 특히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에 관련돼서 맹공을 펴붓고 있습니다. 그 맹공은 굉장히 불법 집단이다, 부패한 집단이다라고 하는 낙인 공세를 펴고 있고요. 심지어는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연호 대통령과 틀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추종, 맹종 세력 얘기를 해 들어가면서 한국 사회 소위 양심 있는 그리고 노동조합 세력들조차 인용 공세를 펴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 안에는 야당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서 세계 경제 자체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주요한 교육 상대국인 중국 같은 경우는 2분기 6% 이상 성장을 달성을 했습니다. 미국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홀로 한국만 경제 자체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통계청이 9월 물가 통계 발표를 했는데 물가가 지난달 이달 들어서 다시 솟구치고 뛰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토요일부터 서울 지하철, 수도권 지하철 요금 다시 뛰고요. 그리고 우유 가격 인상했는데 우유 가격 인상하고 나면 바로 연동돼서 빵값하고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라갑니다. 소주 가격, 맥주 가격도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달 말에 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고물가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들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는 망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안보 문제입니다. 우리 안보 체제의 중심을 역대 정부들이 일본을 중심에 놓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일본을 중심에 놓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8월 초에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별장 가서 엄청난 성과가 있는 양 얘기했었지만 일본의 사실 외교의 승리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미국과 일본 방위 체제에 일본을 중심한 방위 체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 독도 앞에서 올해 봄입니다. 일본 우길기를 단 일본 전함들이 출몰을 해서 전쟁 연습이 연기가 돼 들어갔고요. 안타까운 8월 15일 날 대통령이 일본은 이제 협력해야 우리 파트너고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역사 문제와 관련돼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24일 날 국방부 장관 지명자죠. 신원식 의원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이제가 육사 교종 충무관이라고 있는데 충무관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한 1200명 정도가 공부를 하는 주 강의장 앞에요. 거기 독립군 5위 우리 열사들과 관련돼서 동상 철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이죠. 8월 29일. 역사에 관심 있는 동지들은 아시겠지만 8월 29일이 어떤 날입니까? 8월 29일은 1910년에 일제가 대한제국 조선을 집어삼킨 우리 경술 국치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날 국방부와 합동참모부에서 동상 철거 얘기를 했고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5분의 독립군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수장고가 지하창고입니다. 거기다 집어넣겠다. 대신에 거기에다가 백선엽을 비롯한 박정희 동상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기가 막힌 얘기들이죠. 때를 같이해서 8월 24일 날 후쿠시마 방류를 합니다. 해오염수. 오늘 또 방류를 하죠. 안보는 대단히 불안한 형태로 가고 있고 외교는 친일매국 행진을 가고 있다. 사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매일같이 뉴스 보기가 참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사고들이 터지는데 이게 국가가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터진 일들이죠. 작년에 이태원 참사 10월 말에 터졌었고 올해 이제 최저임금 끝나고 엄청나게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막 2차 장마 할 때요. 그때 오송지하 차도에서 안타깝게도 구조를 기다리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이 줄을 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신림동, 분당, 서현동에서 칼부림 사건 이런 일이 흉악범죄들이 나타나고 이 모든 문제 자체가 국가와 정부가 제 역할을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생긴 문제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현재 대한민국의 우리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하고 민심이 이반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림으로 보시고요.
경제 얘기 좀 전에 말씀드렸죠. 물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런 말을 하죠.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물가 폭탄을 안기고 재벌가 부자들에게는 특혜 감세를 추진했습니다. 그걸가 이제 나타나는 양태들인데 이게 제가 오늘 발표하기 이전에 물가 지표를 집어넣은 건데 그림에 보시면 작년에 물가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5.1% 뛰었고 실제 생활 물가 같은 경우에는 10% 가까이 뛰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가가 꺾이는 형태로 가고 있었는데 다시 지난 8월 달에 생활 물가 3.9% 올랐고요. 오늘 발표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생활 물가가 6.4%?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3.4%에서 3.7%로 뛴 거로 나타납니다. 다시 뛰고 있다는 것들이죠. 노동자의 임금을 보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물가가 많이 뛰어오면서 임금 인상 효과 자체가 굉장히 적었죠. 사실상 동결 상태에 가까운 1% 초반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이제 가라앉는 올해의 경우에 어떤가 봤더니 이게 7월 달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 통계인데 올해 실질 임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뛴 것만큼 임금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후퇴하고 노동자들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최저임금입니다. 올해 이제 최저임금을 저는 역대급 막장 드라마였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1월 1일에서 12월 말일로 바뀌고 나서 이게 2000년대 초반인데 가장 오랜 최저임금 심의기간 거쳤습니다. 111일 거쳤고요. 가장 낮은 역대급 저율 프로테지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원인에는 역시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정부가 막후에서 배후 조정을 했고 배후 조정사 기장 파일로트는 윤석열이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5월 30일 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인이었던 김준영을 폭력 진압을 하고 구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해촉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노동자위원 한 사람이 줄어든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한국노총이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 민주노총보다 한 명 더 많은 인원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교섭과 전략 전술을 썼는데 이게 다 재단 내고 막히게 됩니다. 자, 금속노련의 김만재 위원장을 한국노총에서 추천을 하죠. 근데 노동부 장관이 제청을 하지 않으면서 위촉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위원 한 명을 채우지 않고 넘어가면서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한참 심의가 논의되는 법정 기한이 끝나고 나서 9월 말인데요. 아니 7월 초인데요. 7월 초에 마니투데이라고 하는 이제 경제지인데 여기 경제지 기자가 아마 기재부 관료인 것 같아요. 정부 고위인사 발언 보도를 하게 됐는데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9,800원대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최저임금 36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발언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7월 19일 날 끝나죠. 우리가 7월 19일 날 끝났을 때 보면 정확하게 9,860원, 9,800원대 결정이 납니다. 이게 짜여진 각본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림을 보시면 연도별로 최저임금이 해마다 쭉 올라와서 내년도 이제 9,860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림 보면 이제 최근입니다. 최근 5년 상황인데 보시면 역대 제일 낮은 게 1.5%, 여기가 세 번째로가 낮을 겁니다. 2.5%가. 저임금 정책 그리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는 정책들이 배후에 깔려 있으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공무원 임금도 역시 최저임금에 맞춰서 2.5%. 지금 물가가 이대로 가게 되면 올해 3% 후반에서 4% 초반, 생활물가로 따지게 되면 최소 5%에서 6% 이상 물가 뛰게 될 텐데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을 쥐어짜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긴축 기조로 잡혀있게 됐는데 그 배후에는 그 얘기를 합니다. 세금이 거치지 않으니까 정부 부처 각 예산을 20% 이상씩 다 삭감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세금이 안 거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세금이 잘 안 거치는가?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경제와 관련돼서 문제를 봐야 되고 경제 뒤에는 또 외교 정책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찾았던 중국을 포기한 결과가 만들어낸 결과다라는 것들이고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리오프닝이 진행되면서 약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이 중국으로 늘지 않고 있는 특히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 물량의 4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자동차, 조선을 다 합친 수출 물량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반도체가 제때 수출이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뭔가 봤더니 미국이 중국에다 반도체를 팔지 말아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들이죠. 예. 결국 기업들이 경제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들이 오히려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기업들과 관련돼서 감세 정책 특혜를 주기 때문에 세금이 더욱이나 더 거치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감세 정책 결과로다가 법인세를 비롯한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가 죄다 다 줄었고 지난 6월 상반기 현재 세금이 전년 대비해서 40조 정도가 적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것들이죠. 특히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들,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예산들이 1순위로 깎이게 됩니다. 자, 이제 윤석열반 노동개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계 이제 유수의 지도자들을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름을 다 달아놨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4선까지 갔던 대통령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승전으로 이끌었던 연합국에. 더 유명한 거는 뉴딜 정책을 폈는데 뉴딜 정책은 토목 정책이 아니라 노동조합 장려 정책이었습니다. 와그너법을 1935년에 만들어내면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 행위를 금지시키고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을 활성화시키면서 최저임금 그리고 노동시간을 보장하는 그런 법안들을 만들었던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내가 공장에 가서 일한다면 제일 먼저 노조에 가입하겠다. 시진핑입니다. 총리도 인민이고 난 여러분이 고용한 노동자다. 오바마 노동조합에 가입하라 역시 얘기를 했고요. 메르켈 역시 세계 경제 위기를 겪었던 독일 노동자들의 희생을 높이 취하하면서 이들이 수혜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9월 27일 날인가요? UAW 전미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자동차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제너럴 모터스가 파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파업 현장에 가서 메가폰을 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중산층을 만들어낸 건 노동조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멋있죠.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안에서 보게 되면 지도자들이 노동관이 명확하게 잡혀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개혁 중에서 최고의 개혁이 노동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8.15 경축사에서 공산주의 추종세력, 맹종세력으로 노조를 겨냥해서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은 없었죠. 그죠? 네. 기억을 더듬어서 좀 보겠습니다. 김만재 위원장이 5월 30일 날 이제 광양서 경찰들이죠. 광양서. 순천이 아니고 광양서 경찰들한테 제압당하는 모습이고요. 6월 1일 날 새벽에 농성안지체에 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아시바탑 위에 경찰들이 올라가서 폭력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기관인데 지역 노동회관을 지역본부들 회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4월 달에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노동부가 조사했던 결과를 발표하게 됐는데 전국에 102곳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76곳 절반의 36곳인가요? 36곳이 자기들 운영지침을 위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영지침이 이제 뭐냐면 왜 노동회관에 지역본부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산별 지역본부들까지 입주를 시켰냐 이런 문제. 또 한 가지는 노총이 지나치게 평수를 많이 쓴다. 이런 걸 이제 뒤집을 잡은 겁니다. 뒤집을 잡아서 그로 끝난 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공문을 보냈죠. 시정하라라고. 제일 앞장선 게 작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한 국민의힘 지역구들이에요.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장관이 또 느닷없이 타임오프 관련돼서 1000 이상 사업장들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 상당수 노조가 오버하고 있다. 이 얘기 뭐냐면 현재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와 관련돼서 시정조치들 추가로 취하겠다 지금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작년 한덕수가 12월 달에 작년에 총리 공간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느닷없이 노동조합의 회계 문제를 들고 나왔었고요. 그 이유는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자마자 노동조합에 돈줄을 내야지 노조가 함부로 저항을 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비리 온상지처럼 지목을 해 들어가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게 이제 회계 공개 시스템까지 만들겠다라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노동 기본권이라고 얘기하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통치권자의 독재 행위입니다. 이거는. 예. 자, 그러면 과연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정식 장관 얘기하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그렇게 비리 온상지고 부패한 집단들인가 좀 보겠습니다. 그 노조에서 조상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또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제기구에서 조사했던 기관하고 두 가지를 이제 행정연구원에서 우리나라 국제연구기관에 발표했던 걸 갖고 왔는데 보면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국제기구들과 따져서 봤더니 노조에 대한 인식 자체가 한국이 그다지 나쁜 편이 아니고 중간순위 이상이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국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가장 불신을 하는 대상들은 우리나라 국회입니다. 재벌 대기업이나 이런 곳이다라는 것들이죠. 경제개혁, 정치개혁을 해야 되는데 노동개혁을 하겠다라고 지금 잘못 겨냥을 하고 있고 소위 노조를 때리게 되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상반기에 무수히 전개했던 윤석열반 노동계약 여러 내용들이고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120시간까지 얘기했습니다. 주 120시간까지. 그다음 좀 양보를 해서 주 69시간까지 내려가긴 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역시 우리 기성노동조합과 청년층을 분리시키는 MZ노조를 분리시키는 정책을 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MZ들이 더 싫어해요. 노동시간 늘리는 거 관련돼서는. 청년층 조사를 했더니 압도적으로 9할 이상의 청년들이 이 정책 관련해서 반대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춤하고 지난 여름에 대규모 실태조사 진행하겠다. 그리고 원래는 8월 말에 발표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발표를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10월 달에 발표하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경우에 따라서 발표 안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한가위 민심이 대단히 좋지 않았어요. 집권 여당에. 지금 강서구에서 보궐선거가 전개되고 있는데 역시 분위기가 대단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발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평소에는 발톱을 안 보이다가 결정적일 때는 발톱을 보이게 되는데 저는 발표 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에도 불구하고 발표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 전개하고 있는 연구회 자문단에서 대체근로 허용의 문제라든지 파견 확대의 문제 각가지 이제 노동계약 조치들이 포함이 돼 있죠. 이것도 원래 10월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공공기관 문제를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 문제는 이게 이제 작년에 발표했던 내용들인데요. 원래 혁신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하는데 민영화 가이드라인이다 제가 일부러 이제 이름을 써왔는데 어제 이제 전력연맹 그 간부를 만나가지고 오후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다가 원가 인상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가 대외에서 다 이거 원유라든지 석탄 이런 것을 수입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가스 이런 것들을 공급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실제 전기 가격 인상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현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들인데 정상적인 정부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일반회계를 투여해 들어가면서 국민 부담을 줄여주고 방법을 찾는 것이 방법이겠죠. 근데 계속 요금 인상하다가 국민들 지금 분노 게이지 수가 높아지니까 인상을 못하고 주춤주춤거리고 있어요. 이게 좀 지나게 되면 내년쯤 가서 총선이 저는 하나의 이제 가늠자가 될 텐데 총선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의석수를 확보하거나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대규모 공기업 민영화 문제로 직결될 가능성도 하나에 높습니다. 근데 결국 그 문제는 뭐냐면 재벌 대기업들이나 외국 자본이 한국전력 같은 그런 기간 산업들을 인수하게 되면 절대 손해 보면서 팔지 않겠죠, 그죠? 제 가격으로 주고 팔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으로 가중되게 될 거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 자체는 잘못된 정책이 역사적으로 이미 평가가 받았습니다. 과거 대처 정권이 철도를 비롯해서 노조를 억제하고 민영화시키는 방법들을 선택을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다 국가 다시 사들이는 정책으로 가게 됐었거든요. 연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9월 1일 날 원래 8월 달에 발표한다고 그러다가 9월 1일 날 5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돼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돼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우리 해마다 건강검진을 하는데 국민연금 5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의 자금 규모라든지 재정 사정이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이런 걸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게 5차 5번째 재정 추계라고 합니다. 9월 1일 날 그 코엑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역시 예상한 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보다 요율을 더 올리겠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동안 사용자 단체가 연금 요율 인상과 관련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었었는데 윤석열 정권 바뀌고 나니까 오히려 경청이 앞장서서 요율 인상하자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4.5%, 9%인데 이거를 15%까지 올리겠다라는 거죠. 15%까지 올리고 문제는 그러면 지금 용돈연금이라고 하잖아요. 연금 받는 어르신들이 한 달에 평균 58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는 노후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소득대출이라는 거 더 올려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소득대출은 올리지 않고 앞으로 65세, 2033년 되면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고 현재는 이제 63세부터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68세로까지 늦추겠다 지금 이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제 국회로 이제 공이 넘어갈 텐데 이달에 국감 끝나고 나면 이제 국회 특위가 넘어갈 텐데 국회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이 핸들링을 하고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보면 워낙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그냥 그대로 폭탄 돌리기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근데 폭탄 돌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손을 대서 개선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연금이 연금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난 상반기 돌이켜 보겠습니다. 그 메이데이 여의도 우리 그 여의대로라고 하죠. 여의대로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메이데이 마라토니안 집회를 때렸는데 5만 명이 운집을 해서 자신감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에서 뜻하지 않게 금성노련에 폭력 진압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언론에는 뭐 1000명 집회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가봐서 알잖아요. 그날 흑수로 많이 왔습니다. 아마 지방 집회 역사상 옛날 청주담보다 많이 왔던 것 같아요. 1500명, 2000명 정도 참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6월 27일 날 최저임금 법정 시한에 맞춰서 사대문 안에서 숭례문 앞에서 집회를 때렸는데 10,000명 이상이 또 도심을 채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한국노총이 살아있다. 그리고 노조 탄압 잘못된 프레임이다. 그리고 노동계약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우리 조합원단한테 각인을 시켰고 그 힘으로다가 우리가 막아냈습니다. 자, 한국노총이 그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윤석열발 노동 탄압 A부터 Z까지 총동원해서 다 쓰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한국노총 지난 상반기 동에 전면 저지했고 철통 방어를 했다. 자신감을 갖자라는 거죠. 자, 한국노총의 요구와 투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노총이 이제 방패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방패를 한 손에는 칼을 들어서 정의롭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개선시키는 데 나서자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방패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노동 탄압, 노동계약 저지될 내용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A부터 Z까지 이것을 막아내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정의의 칼을 들고 우리 입법까지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일단은 내일 국회 본회의가 있지만 노란봉투법이 지금 부의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란봉투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전면 개편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실에 입법 발의하는 정책본부에서 9월 초에 넘겼고요. 이번 주 내로다가 의원 입법 발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공무원교원에 아이로 협약도 현재 비준이 된 상태들이잖아요. 현재 국내법과 충돌되는 조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들 개선하는 작업을 전개시켜 놔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정부가 모법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 시정명령권들을 발동시키고 노조를 산업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법으로 완성을 시켜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이제 국민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 수급연령 68세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현재 법정 연령 60세이고요. 60세까지 가는 것도 용화한데 대부분이 중도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기해서 가자라는 겁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5만 입법 발의 우리가 달성했고 국회 넘어간 상태인데 이거 완성시켜야죠. 올해 안에. 그죠? 타임오프 관련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인데요. 해대도 너무한다.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근데 이런 분노는 저만 느끼는 게 아니겠죠. 그죠? 자, 9월 초에 발표했던 내용들인데 근로시간 면제 철이산 사업자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위반한 것이 다수 발생했다. 시정명령 조치 앞으로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ILO입니다. 국제노동기구. 지난 정부 때 핵심 협약 비준 그 노조법 개정을 달성했지만 노조법이 사실 그에 근접하게 완전히 전면 개정을 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우리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비준이 이미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헌법 조항에 의거해서 현재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핵심 협약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국내법 위반 소지가 다수 있다. 따라서 노조법을 전면 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타임오프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타임오프 한도 정부가 고시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사업장들을 좀 비교를 해서 놔뒀는데요. 보면 LG전자 조합원이 한 8,000명 정도 되는데 법 개정 이전에 한 30명 정도의 전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절반 이하로 다 숫자가 줄어든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숫자가 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독일에도 타임오프가 있습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내용이 틀리죠. 한국의 타임오프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입니다. 맥시멈 제도예요. 이것을 오버하면 안 되는 맥시멈인데 유럽의 타임오프 제도는 미니멈 제도입니다. 미니멈. 최소 이만큼은 보장하라는 거예요. 이만큼 보장하라는 거. 그래서 보면 비슷한 규모로 한번 따져보죠. 제가 이제 뒤에 그림에 나올 텐데 그 몇 년 전에 프랑크푸르트 옆에 오펠이라는 독일 자동차 공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 종업원 숫자가 한 4,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29명이 되잖아요. 물어보니까 49명이래요. 49명. 그러니까 이거보다 인원이 20명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사측한테 물어봤습니다. 타임오프 가이드라인보다 인원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문제가 안 되냐 그랬더니 뭐가 문제입니까? 사용자가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돼서 노조 요구한 거 교섭의 결과로다가 우리는 합의한 겁니다. 문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옆에 있는 그 류셀스하임이라 류셀스하임 한 30분 정도 프랑크푸르트에서 버스 타고 가던데 공장이에요 여기가. 보시면 한국의 타임오프 제도와 유럽의 타임오프 제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봤더니 우리는 상한선 맥시멈이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하한선 제도를 갖고 있더라. 노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고 우리는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적이 틀리다라는 것들입니다. 여전히 보면 이 타임오프 제도 저가 노조 활동을 억제는 조치로 삼고 있고요. 지금 정책 2본부에서 이수진 의원실에 넘긴 법안의 내용은 그겁니다. 유럽식으로다가 타임오프 제도 자체를 바꾸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돼서 그 조항을 삭제시키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주 전국 노동자대회를 비롯해서 연말 국회 공관에 있어서 이것을 관철시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로 가게 되면 민간 사업장들 문제들뿐만 아니라 지금 경사노위 안에서 공무원 교원들 타임오프 문제도 논의가 돼야 될 단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총이 막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그러한 태도로 우리 노조를 억압하고 억존다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우리는 큰 길로 가서 입법 제도 개선 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관철시켜내는 것이 오히려 더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년 연장 아주 열심히 참여해 주셔가지고 하루 전날 5만 명 채웠어요. 이제 그 이후 절차를 그림에 그려놓은 겁니다. 보면 5만 명 채우게 되면 국회 사무국에서 관련 상임위에다 이제 넘깁니다. 관련 상임위가 이제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축이고요. 공무원 교원들의 정년 문제도 달렸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행안위이죠. 행안위 교육위 두 군데 지금 상임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절 이전에 좀 작업을 해놨는데요. 상임위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받냐면 전체 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고로 올라가야 되고 보고가 끝나고 나면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있습니다. 환노위 같은 경우는 3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김영동 의원이 소위 위원장이고 이하경, 윤건영 이렇게 3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동의할 수 있도록 작업을 저희가 해놓은 상태고 여야 간사들이 환노위 전체 회의에 올리게 되면 동의해서 청원소위원회에 넘기고 청원소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기기 위한 작업을 이미 마쳐놨습니다. 단지 지금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10월 말에 열리는 환경노동의 전체 회의가 열리게 될 텐데 그때 양권으로 올라가서 1년의 절차를 거치게 될 거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어서야지 환노위 전체 회의로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부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개할 방법들은 환경노동의 15명 전체 위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정년 연령을 일치시키는 것과 관련돼서 그들의 동의하는지 여부를 객관식 4개 문항을 던져가지고 명확하게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전국 노동자 대회 때 현장 그리고 국민들 앞에 공개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내년 총선과 관련돼서 다 바로미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압박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안에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자는 겁니다. 사연대 입법 그 10만 청원 서명 운동이고요. 크게 3가지 내용입니다.
자꾸 이제 정년 문제와 타임오프 문제만 얘기하게 되면 기득권 노동조합의 힘있는 노동조합의 요구들만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국노총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에 온기가 뻗치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들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정개시키는 문제. 그리고 우리 근로기준법에 독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는 문제들. 이게 법에 명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명시가 돼 있고요. 심지어는 헌법에 명시한 나라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승한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 프리랜서들 다들 기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노조 한국노총 150만 조합원이 앞장서서 아직까지 용기가 뻗치지 못하는 노동법을 전면적으로 정의시키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고 국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가기 위한 목적이다. 자, 이거를 위한 이제 앞으로의 준비 작업들인데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9월 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중집에서 결의를 마쳤고요. 우리도 지금 보면 여기 앞에 현수막 다 걸어놨잖아요. 현장에다 다 붙여라 이렇게 지침이 나간 상태입니다. 이제 10월 달에 오늘 정관부에서 얘기가 나왔듯이 산별 전국 순회 간담회를 띄고 지역 집회와 간담회가 전개됩니다. 11월 11일 날 1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이 모이는 싸움과 투쟁을 전개를 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12월 연말 국회 때 앞에 설명드렸던 노조법 전면 개정과 정년 연장, 더 나아가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같은 중요한 법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관철시켜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월 달에 당인노조 보낸 지침에 의거하면 4가지 사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가 현수막을 걸어주세요. 회사 정문이나 노조 사무실 앞에 아니면 공단 입구에 걸어주세요. 두 번째는 노총 영사나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조합원 간부 교육을 시켜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보니까 280명 정도 했더라고요. 4,000명 해야 되는데 현장 다니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총장님처럼 요거 빨간 거 뒤 넘기면 파란색이죠. 예, 그거 찍어가지고 올리는 작업들을 또 해야 됩니다. 캠페인지. 마지막 하나는 이제 11월 11일 날 우리 전국 노동자 대회 때 참가하는 결의 이제 퍼포먼스를 갖자라는 건데 이거는 뭐 사실 조합원들 모여서 교육할 때나 간부들 모여서 교육할 때 겸사겸사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10월을 옥토버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산별을 열심히 뛰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의지들, 해야 될 미션들을 같이 공유하고 결의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이고요. 저도 노총에서 30년 가까이 활동을 했지만 10만 명까지 모아냈던 역사가 한두 번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되는 것이고 10만 명을 모아내는 게 뭐가 중요하냐? 10만 명이 모이면 12월 입법 투쟁에 있어서 그만큼 우리가 8분 능선, 9분 능선을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한국노총 위원장의 힘이 더 많이 막강해지고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정부가 함부로 한국노총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조직을 모으고 11월에 큰 투쟁들, 12월에 큰 과실을 따먹는 수학의 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